현재 저희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서 노동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저희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노동자는 몇 명일까요? 1명, 2명, 4명? 여러분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장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노동자는 힘들고 임금 적게 받고 대우가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여러분이 본 영상에서 노동자는 1명 혹은 2명이 되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니 노동자는 몇 명입니까? 네, 노동자는 모두 4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동자 하면 힘들고 대우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노동보다 근로를, 노동자보다 근로자라는 말을 더 자주 접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노동은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인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짜잔! 우리가 노동이라는 단어에 가지는 부정적 감정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근로라는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조직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보통 직업생활을 통한 행위는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은 바로 해방 이후 분단 및 군부 정권을 거치는 등 정치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의 사용을 불온시하였습니다. 동무, 인민 이런 말들처럼 말이죠. 따라서 노동자는 앞의 질문의 답이 이제 나오겠네요. 노동자는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영상의 노동자의 수가 더 명확해졌겠죠?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을 제공하거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나라는 현행법을 통해 법률 용어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 대만, 일본의 노동법에서는 삭제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앞서 노동의 개념에서도 엿보이듯 노동자라는 용어는 자기주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비되어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급식 하시는 노동자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학교 행정실 노동자도 없고, 그걸 시설을 수리해주는 건설 노동자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버스 노동자도 없고, 자가용 타고 온다 그러면 혹시 그 자가용을 만들어주는 노동자도 없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노동을 함으로써 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거예요. 전문직이든 서비스직이든 관리직이든 사무직이든 고용되어서 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다 노동자예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하러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권리는 법으로 사실 보장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 권리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 나이 어리고 그냥 하루 온 거니까 경험상 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조금 주셨거든. 나이가 어리니까 얘가 이렇게 줘도 모르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고. 청소년이 7시간 이상을 하면은 수당을 1.5배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쩔 때는 1,000명, 어쩔 때는 2,000명 그렇게 오는데 알바생이 10대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쉴 시간도 없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 돼버리고 저희가 뭐 알바라고 해서 뭐 머리가 안 돼서 몸으로 때운다든지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도 기분 나쁘죠. 아, 내가 저런 일 생기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 하면서 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언젠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 여러분과 또래들이 겪고 있는 생애 첫 노동을 하며 겪는 고민들인데요. 노동인권과 무슨 관련이기에 이 영상을 보았을까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노동인권 이전에 인권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국가나 사회 등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죠. 인권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됩니다. 어려운가요? 더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자유권은 모든 사람이 불평등을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권리인데요.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노동인권의 개념입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일터 안팎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죠. 이전에는 노동인권은 사회권으로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막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잠시 머리 식히고 그럼 노동인권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다시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22살의 청년, 1970년 11월 13일 그 청년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끝까지 그가 외치던 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불황자를 보면 제 옷을 벗어주던 사람,
바보라고 불릴 만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 일찍이 기술을 익혀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지만 막내 동생 같은 어린 여공들이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재봉사의 일을 버리고 재단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재단사가 되면 공장의 공장장 격인 관리자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업주는 전태일을 해고했고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나라는 법도 없나? 사실 법은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이후 전태일은 한자토성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했고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보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 앞에서 매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의의 의미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전태일은 자신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만 해달라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하루의 작업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 30분. 진단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공들은 시간 수당이 없으며 연령이 어린 관계로 발육 과정에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모든 인권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인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 초기는 영국과 미국의 산업혁명 시기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산업혁명 하면 대량 생산, 생산력 증대와 같이 긍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나요? 사실 대량 생산의 뒤에는 그림자 또한 매우 짙었습니다. 배경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산업혁명 당시의 아동노동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성 노동자와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14시간에서 18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아동의 평균 노동시간도 12시간이 될 정도로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개선하고 권리와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1833년 영국 노동법에 아동 노동력 착취 금지가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향상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권 보장의 노력이 퍼져나가면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도 모든 이에게 일할 권리,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도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대한 권리 등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중 노동인권과 관련된 제23조인데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인권이니까요.
코인 노래방 많이 가봤죠? 글씨색이 진해지면 따라 읽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 선택의 자유,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 보장 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32조에서 노동권, 제33조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균형을 잡으려면 받침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할까요? 가운데에 있으면 중립일까요? 네, 노동인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왜 생겨났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노동법이 왜 생겨났을까?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대 시민법 질서가 인간의 형식적인 평등과 형식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생활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법 질서의 탄생을 요청하게 된 사회적 원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시민법이 사용자와 노동자는 평등한 인격체다 라고 전제하고 근로관계를 정하고 봤더니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하기 위해 시민법을 수정하고 나온 것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립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가운데를 중립이라고 하면 과연 균형이 잡힐까요?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당사자가 알아서 해 라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다 맡겨둔다면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은 산업혁명 초기처럼 아동노동, 장시간 근로, 저임금 근로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노동법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에 관해 잠시 살펴볼까요? 특히 청소년 노동자 여러분의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세요. 저희 편의점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는데요. 성인과 미성년자는 근로시간이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여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회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 시간은 구속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구속 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 회사의 지시에 의한 접대 시간, 출장 시간은 어떨까요? 네,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연장 근로를 시키면 안 될까요? 네,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정 기준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는 40시간, 1일은 8시간 한도로, 그리고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는 35시간, 1일은 7시간 한도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연장 근로란 앞서 말씀드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각이나 조퇴, 휴일, 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장 근로는 서로 합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연장 근로의 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1주 12시간 한도로 하며 1일 연장 근로 한도는 없기 때문에 1일 20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연소자인 경우에는 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1주 6시간, 1일 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급이 1만 원이면 1만 5천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준수, 직원의 생산성도 높아집니다.